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기네요. 고고싱. 마이크 고장난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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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이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후원 읽고 시작할게요. 젤리피쉬님. 근데 이분 스펠링이 너무 특이해서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젤리피쉬님이 행복을 찾아서 1편에 1,000원. 이회사님이 나일강의 흥망 에피소드 설국열차 1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여행 에피소드에 각각 1,000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홍대기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 오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자기 할 말만 툭 던지는 진행이라 청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에피소드였다라고 달아주셨는데 변명을 조금 하자면 초창기 에피소드여서 근데 저희가 초창기 에피소드 때는 좀 그런 화들이 많았어요. 너흰 가만히 있고 지식이나 전달받아. 약간 그런 투로 진행된 회차가 좀 몇 개 있어서 입 벌려 지식 들어간다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최신화를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의견도 묻고 혹은 이해됐는지 확인도 하고 약간 체크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최신 걸 들어보시면 조금 나아진 진행 방식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반려동물 에피소드가 올라갔어요. 저희 첫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음질 언급도 댓글에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음질이 낮은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콜라보레이션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콜라보 어땠어요? 얘기 좀 해봐요. 맞아. 그 얘기 해봐야죠. 저는 첫 콜라보였는데 제가 발제였어서 사실 많이 긴장도 했고 진행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버겁더라고요. 이 에너지가. 사람이 딱 2분 더 많은데도 진짜 후끈후끈했고 물론 그때 에어컨 못 튼 것도 있었지만 너무 그 열기에 제가 약간 그때 많이 눌렸었던 기억이 나요. 다음에 콜라보를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때 약간 아느님 보면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첫 콜라보이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두 분이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랑 함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끌어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약간 진짜 제가 봤는데도 좀 떨려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껴졌어요? 네. 미세하게. 미세한 떨림? 음. 밑떨. 뭐요? 내용은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좀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셔서 욕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데이터홀릭 박바사님이 통계의 덫을 듣고 대홀님, 대홀박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범래님을 방송에 꼭 초대해 초대하고 싶어요.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구독을 해놓고 알림만 맨날 보고 사실 들을 용기가 없어서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일까봐 저한테 안 듣고 있었으나 관심은 두고 있었던 방송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박 박사님께서 김범래님만 콕 집어서 초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니 뭐야 나도 갈래 이러고 요 데이터홀릭 채널을 가서 어떤 채널이길래 김범래만 초대를 하시나 하고 가봤는데 이거 낄 게 온 거야. 내가 가면 안 되겠더라고. 김범래님 잘 다녀오세요. 전 댓글 말고 제 최근 근황 얘기하고 싶어요. 유니크하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독서 모임을 혼자서 열었었어요. 오, 맞아. 네, 개인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몇 분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랑 처음 만난 거잖아요. 어때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진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좀 열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청취자분들이랑 직접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기회로 막 이렇게 다른 패널분들도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칼 같아. 와 진짜 오랜만에 제가 발제를. 왜 이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지? 반려동물 때문인 거예요. 아. 오늘은 오랜만에 과학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 와. 저는 되게 기대돼요, 사실.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뭐 둘이 짠 거예요?
제가 사실 여태까지 과학으로 약간 야매 탐험을 같이 떠났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이제 천생이 아주 문과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문과 나부랭이의 눈에서 본 그 과학이라는 세계관이랑 이런 기본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해봤던 게 이제 첫 번째가 과학편, 네. 그리고 양자역학, 그리고 심화편으로 다중우주론 아, 이렇게 세 개가 좀 내용이 많이 겹치고 이어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자역학을 이해하던 고전역학을 이해하던 아니면 뭐 다른 과학 분야를 배우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에피소드인 과학편을 한번 들어주시면 개념이 좀 이렇게 훑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지금 양자역학 편을 듣고 오시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이걸 그냥 들으셔도 무방하게끔 오늘 준비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 때 했던 얘기를 한번 훑어보자면 저희가 이제 고전역학이 막을 내리고 지금 저희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양자역학이 증명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해는 하지 못해도 이제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되게 실용주의적이신 분들에게는 사실 양자역학은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응용도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우주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다중우주론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게 맞아. 최다 조회수 아니에요? 를 기록 갱신했죠. 음. 사실은 뭐 양자역학에서 다 파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중우주론도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파생됐던 에피소드이고, 오늘은 이제 그 세 개의 과학편들을 이어지는 다음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제목만 보시면 과학편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제목이 바로 자유의지. 자유의지입니다. 약간 철학 혹은 인문학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과학에서, 과학 세계에서 바라보는 자유의지, 그리고 과학과 자유의지의 어떤 관계, 과학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재밌겠네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의 주제가 자유의지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질문을 중간중간 많이 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공대는 값을 입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주고 물어봐야지. 자유의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있으세요? 그냥 단어에서 오는 느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있어요?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아, 그게 의지? 맞아요? 있어요, 그냥 없어요? 물어보는 있어요, 거예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실 뜻이 비슷해요. 영어로 프리윌이죠. 음.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외부의 요소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내 선택을 내가 내릴 수 있다라는 능력. 약간 사회현상 얘기 같기도 하네요. 어떤? 집단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과 짬뽕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는 짜장면을 먹기로 강요받고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예시를 들자면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들은 아, 정말 화학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을 거기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저 불이 좋으니까 뛰어들겠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불나방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분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막 피곤해서 잠이 꾸벅꾸벅 졸면은 그때는 자유의지가 없고, 그럼 뭐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게 한시적으로 또 생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이 들리네요, 저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믿고 싶다. 그래서 뭐 사실 자유의지가 쿠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건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철학, 심리학 뭐 모든 부문에서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건지 존재는 하는 건지 인간의 의식 존재 여부와 더불어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의지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봄직한 예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맛집을 갔어. 친구랑. 여기서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그 맛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에서 피드를 보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인가 이게? 이거 그 얘기 같은데 범래님 발제하셨잖아요. 소비의 덫? 그러네요. 내가 소비를 한다고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아무런 영향이 외부에서 없었는가?
근데 물론 뭐 소비에덧에서 얘기했던 그 집단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그걸 먹으러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자유의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무조건 한 잔 마셔요. 한 잔 이상. 저도요. 안 마시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게 과연 내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신 건가? 아니면 내가 카페인 중독이 있어서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건가? 아니면 진짜 이거 지금 안 마시면 나 쓰러질 것 같아서 수혈을 한 건가? 이게 내 자유의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뇌가 선택을 내리고 나서 합리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만이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냐, 무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은 자유의지가 아니냐, 그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느끼는 게 안느가 얘기하는 게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의식적인 판단은 자유의지로 안 치는 느낌?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카페인 중독이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그게 이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투로 얘기하는 걸로 전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비의식적인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자유의지라는 워딩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의식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국한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유의지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택들이 뭐 만약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의지에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포함되는가? 그러면 내가 뭔가 불쑥 화를 냈다.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런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아닌 것인가? 뭔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 단어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거기부터가 좀 허들이 있어 보이긴 그게 하네요. 논쟁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명백히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자유의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워딩을 강요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쿠마님이 하신 예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화가 났다. 이거는 자유의지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왜요? 거기에 제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이나 행위를 하는 그 화를 낸 거에서? 네, 그 결과나 뭐 다 합쳤을 때 그게 제 자유가 개입된 게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자유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화를 내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않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맞는데 그러니까 쿠마님도 예시 그거잖아. 내가 화를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진짜 불쑥 화가 난 거지. 근데 이게 뭔가 나는 불쑥 화가 났다라는 게 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화를 내야겠다. 이게 아닌 상태에서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화를 나게 하는. 근데 내가 오늘은 카페라떼 마실까 아메리카노 마실까 고민을 한다고 쳐요. 그럼 오늘은 카페라떼 마셔야겠다. 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이미 카페라떼로 결정을 했고 나중에 이성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결정들이 자유의지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내린 선택,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오늘은 기분이 카페라떼야 이렇게 생각해야 자유의지인 건지, 그게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약간 청취자분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지금 자유의지라는 저 네 글자 가지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빨리 다음 얘기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본인 같은데. 생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의 행동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뭔가 선택적으로 한 거냐,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을 한 거냐 아니냐를 칼같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약간 그 흙탕물에서 여긴 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느낌인 것 있는 같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건데 당연히 있다네. 네,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그걸 흙과 물로 구분해서 보지 않잖아요. 흙탕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순수하게 같아요. 물이 아닌 그런 거죠. 근데 물은 물이라고 보시는 그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왜 싸워? 저는 지금 화를 내는 건 자유의지인가요? 요거는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네. 아랑 카페라떼 말씀하셔갖고 근데 우리가 회색 지대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색, 흰색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카페라떼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지갑을 꺼낸다도 자유고 아무리 내가 중독돼서 좀 뇌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일지라도 나는 화를 안 내려고 했다고 했는데 화를 내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결의. 제가 예시 했던 같아요. 얘기는 이 아랑 카페라떼의 예시는 뭐냐면 예. 내가 합리화하는 과정은 나중에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지금 소비의 덫에서 나왔던 네. 얘기 잠깐 그런 건데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소비는 이미 했고 네. 그걸 합리화하는 거를 이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선택은 비의식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마케팅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쿠마님은. 그러니까 범래님이 딱 이렇게 자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 자를 수 없는 지대가 있겠지만 그 공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자유의지야, 얘는 자유의지 아니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엄청 많지 않을까? 이 검정색과 흰색이 존재한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의지의 정의를 우리가 어디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람마다 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다 다를 것 같고 그게 의식적인 선택이 자유의지냐 비의식적인 선택도 자유의지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자유의지가 우리가 얘기할 자유의지는 여 정도로 한정한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위대한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나 뇌과학자도 아무도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함의가 내려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전 정답이 있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흙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건 물도 아니다. 흙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가끔은 흙일 수도 있고 가끔은 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여쭤본 거예요. 아무런 정답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자유의지가 있으시냐라고 물어봐서 좀 많은 혼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다르지만 좀 비슷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아니요. 많이 아니요. 들어본 질문 같은데. 이거 운명론적 뭐 그거랑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랑 결정론은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결정론 얘기는 너무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전 지금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 평소에도 약간 운명론적 세계관? 네, 믿지 종교에서 않는? 얘기한다는 뭐 그런 걸 진짜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난 삶을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바뀔 수 지금 있다.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 바뀐다. 글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뭐 운명이냐 혹은 우연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운명이나 우연은 굉장히 뒤섞여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판단조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운명이니 뭐 그런 것도 다 사람 인지하기 나름인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정말 불현듯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막 엄청 감동받고 그거에 의미부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우연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운명이라고 하지 않듯이 그냥 사람이 뒤늦게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아까 질문을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사실 제가 앞에 드렸던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까 범례님의 이제 그 예시에 따르면 흙과 물인 거예요. 그리고 동전으로 따지면 동전의 양면. 흙과 백으로 따지면 흙과 백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생각 안 해봤다라거나 나는 모르겠다라거나 그런 상황에서 되게 도움되는 것은 그러면 약간 위대하다고 알려지는 학자들은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론이라고 하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 결정론 영어로 determinism이라고 하죠.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사건을 결과로서 발생시킨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뭐 약간 어려운 말로 인과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 오늘의 결과가 이어진 이유는 과거의 원인이 유발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따르는 게 이제 과학에서는 고전역학 세계죠. 양자역학이 도래하기 이전에 뉴턴의 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우리의 세계는 거대한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를 우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초기 조건을 알 수 있으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실지 0.1초 전의 조건들을 잘 계산해서 값을 내면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이 0.1초 전에는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1초를 뭐 늘려서 뭐 빅뱅까지 가는 거죠. 그럼 고전역학 혹은 결정론을 따르시는 분들은 이 우주는 다 정해져 있어요. 태초부터 미래까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직선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여기 패널분들 지직선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정된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지직선에 들어올 운명은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지직선에 들어올 결과를 이미 내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 경험, 여러분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지직선이 들어올지 말지를 어떤 뭐 슈퍼컴퓨터가 생겼다 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아니 그 값을 계산하면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산 못하지 않냐. 변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변수 너무 많고 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결정론자들에게 중요한 건 값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명제 자체가 값이 존재하니까 그 값만 계산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이 결정론을 잘 차용해서 정말 재밌게 만든 영화 중 하나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똘개님 이 영화 안 보셨다고? 네, 아, 저는 안 너무 봤어요. 재밌죠. 진짜 진짜 나 재밌어요. 10번 봤어. 꽤 옛날 영화죠. 정말 옛날 영화인데도 너무 재밌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재밌는데 여기에 더 랍스터 남주 콜린 페럴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네. 봐야겠구나. 이 영화가 결정론적 세계관을 진짜 너무 오락성도 잘 살렸고 그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잘 가미했고 뭐 보기도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화에서 이미 범죄자는 정해져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어디서 언제 발생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미래를 보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머리 빡빡 민 여성분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약간 사람으로 취급되진 않아요. 약간 좀 초월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약간 시뮬레이션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경찰 같은 사람들이 이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자를 체포해 나가는 시스템이 이미 잘 정착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이거 지직선에서 한번 얘기했었구나. 언급도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그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론적 세계관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의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르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처벌이랑 뭐 자유의지랑 무슨 관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덧붙이면은 이 사람은 언제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체포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기 직전에 체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아까 벌미님이 잠깐 운명 얘기하셨는데 그 숙명론, 운명론은 또 따로 있어요. 물론 결정론적 세계관의 하위 범주입니다. 이 숙명론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거 케세라세라가 이 말이래요. 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 숙명론이랑 결정론의 차이가 뭐냐면 숙명론은 그러니까 운명론은
그게 인과관계이던 뭐 신에 계시던 우주의 섭리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론과의 차이가 들어갑니다. 결정론은 우연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우연이냐.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데 그게 왜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인과관계가 우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 게 우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10만 킬로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 30만 킬로라는 그 30만의 숫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랜덤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정론은 운명론 말고 결정론은 여러 가지 변수가 뒤얽혀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것 자체는 운명이 결정한 게 아닌데 운명은 처음부터 이런 변수가 뒤얽혀져 있을 것까지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 그게 약간 운명론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필연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죽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정한 거야. 넌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결정론과 숙명론이 교집합이 없지 않고 숙명론이 결정론의 하위 범주인데 결정론은 너가 죽는 거는 뭐 신의 계시야 이게 아니라 너가 죽은 거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야. 물리학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근데 그 물리학적 사건이 일어난 건 신의 계시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 우연으로 일어난 걸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 운명론은 신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암시하나요? 아니요. 신의 계시일 수도 있고 아, 우주의 섭리일 수도 있고 아, 뭐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그거에 의미를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 정해져 있다. 필연적으로. 아,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네네네. 원래 시나리오가 짜여져 시나리오처럼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개념이고 이 다음 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에 가장 잘 맞는 이론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결정론적 우주론 중에 블록 우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중우주론에서 한번 차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기억나세요? 예. 저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시간만 딱 떼서 보면은 2차원이고 근데 그것도 일방향적 2차원이다.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을 앞으로만 재생할 수 있지 되감기, 정지, 시정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블록 우주 이론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공간처럼 봐요. 이게 비유가 그나마 가장 적절한데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지금 쿠마님이 앉아 계신 의자와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위치가 크게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마님의 위치가 더 선행한다거나 쿠마님의 위치가 더 나중에 결과로서 일어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 3차원 공간에 쿠마님 좌표 저기 내 좌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쿠마님이 발생해야 내 위치가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을 공간처럼 봐요. 시간도 과거와 현재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근데 그게 과거가 먼저 현재가 나중에 그 다음에 미래 이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독립적인 좌표처럼 네. 보는 거네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한 평면 혹은 한 좌표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것이 우리의 뇌는 시간을 2차원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다중우주론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흐른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동시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과거라고 치부하는 거고 현재라고 생각하고 미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혹시 그 영화 컨택트 보셨어요? 와, 나 그 얘기 할래 했는데. 아 지금 하려고 하셨어요? 네. 아 하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그 영화 컨택트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외계인들이 갑자기 지구에 침공은 아니고 이렇게 큰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전 세계에 뛰어나다고 하는 언어학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 외계인들의 언어를. 외계인들의 언어 사람들이 한다. 이해하고 보니 얘네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이에요, 원으로 원. 시작과 끝이 어. 없는. 그거 이해하니까 딱 무슨 말씀하시는지 딱 이해가 가요. 맞아요. 아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영화 컨택트 얘기 잠깐 소개하려 했는데 이 영화 컨택트가 제가 진짜 발제로 한번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을 달리한다는 개념이 진짜 어렴풋이나마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외계인의 언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라는 걸 영화가 끝나면 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죠. 돌기님.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약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하시면 저희가 점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구간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다시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타임라인의 방향이 그러니까 0.00초부터 뭐 5분까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영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프를 한다고 해서 영상의 내용은 바뀌잖아요. 2분 53초의 영상은 항상 그 영상 내용일 거고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이 블록 우주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거기서 점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운명론의 하위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결정론자 우주론의 하위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의 인생은 유튜브 영상이고 이미 유튜브 영상은 나와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의 뇌가 제한적이어서 재생밖에 못하는 거지. 좀 전지전능한 존재는 그 필름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동시에. 그래서 이제 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신은 전지전능해요. 이 신은 시간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과연 고민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과연 과거에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을 후회하며 아 그때 그 위인 살려둘 걸 이렇게 후회를 할까? 현재 저희가 지직선 녹음을 하는 걸 신이 보면서 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미래에는 아 지직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간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전지전능한 신은 이렇게 시간을 보지 않아요. 신은 다 알고 있죠. 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혹은 영화로 나타냈던 영화가 인터스텔라. 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 저기 주인공이 어디 빠졌을 갇혔을 때, 우주에서 네네네. 그 편의점 뒷공간 같은 곳에 스테이 빠져있죠. 네네, 그거야? 맞아요. 그리고 컨택트.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결정론적 세계관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그나마 유명하고 그나마 위주인 아이들 3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질문 있죠?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세계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의 타입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 결정론 vs 자유의지 요거 관련해서 입장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인 입장이 없고 여러 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지금 저한테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죠. 아, 그래요? 저는 타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AB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아. 여러분들이 어떤 혈액형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선 지금 흑백은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인 거예요. 네. 이게 결정론 먼저 들어갈게요. 결정론에도 약한 결정론과 강한 결정론이 있어요. 약한 결정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의지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양립 가능 이론이라고 말해요. 아까 처음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안 된다 한 적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요. 동전의 양면이 동전이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아. 옆면으로. 동전의 양면이 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립 가능 이론에 또 하위가 있어요. 이걸 세미 양립 가능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봐요. 다시 정리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결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야 돼. 그런데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언급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관인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크게는 보지만 이 범죄자를 처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책임은 사실은 여러분 선행하는 개념이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법도 다 마찬가지야. 체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너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너를 처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유의지는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어요. 어렵네요. 어렵죠.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선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한 결정론. 강한 결정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꼭두가스야. 영화 배우들인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강한 양립 불가능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의지도 없고 도덕적인 책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위 범주로 착각주의라는 게 있어요. 착각? 이거 쿠마님인 것 같아. 쿠마님은 착각주의 타입입니다. 갑자기요? 착각주의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다. 아.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쿠마님처럼 말해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아시죠? 아이고 위대한 통했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착각주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남은 거 그거죠. 자유의지론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 여러저러 하위 범주들이 있는데 좀 유의미한 하위 범주 하나만 말씀드리면 약한 양립 불가능론이 있어요. 약한 양립 불가능론은 뭐냐면 미래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의지 있고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자역학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결정되어 있다고 인정해요. 여기서 또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양자역학이 지금 여러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가요? 전 너무 명확하게 그 자유의지파 뭐라 했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미래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덕적 책임도 있다. 뭐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착각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제가 했던 옛날에 그 교도소 에피소드에서 신창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신창원이 그런 인터뷰를 하죠. 내가 뭐 5학년 때인가? 여튼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 비유 그러니까 그 예시를 생각해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정말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엮여서 그런 범죄자가 됐을 것이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우연이었는데 그 우연이 뭐 거쳐져서 필연이 되었다.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좀 개념적이라서. 쿠마님은 신창원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부터 범죄자로 클 미래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쩌면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겸허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쿠마님은 그 믿음을 운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선택하신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착각주의인 거죠? 네. 그 그렇지만 안에서도, 자유의지를 믿겠다. 아, 그 이해 갔어요. 그럼 쿠마님은 사실은 저도 여긴데 약한 결정론.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다. 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은 회색 분자죠. 자유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있다고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있는데 있다 믿는 거랑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건 다른 거죠.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모르지만 해요. 네, 있다고 근데 믿고 싶다? 그거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한 결정론이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 우주이론. 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아주 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우주가 점점 그 빅뱅에서 점점 커진다라는 우주론이 있었잖아요. 빅뱅 이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 팽창한다. 이 이론 팽창우주론. 팽창우주론? 근데 그렇게 치면 먼저 생겨난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의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공간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 근데 네네. 아직 빛이 닿지 않은 공간은 사실 빈 공간이고 먼저 이제 빛이 지금 지나간 공간, 시간이 지나간 공간은 선행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블록 이론이랑 블록 우주론이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팽창 우주론이. 결이 다르겠죠. 약간 팽창우주론을 유튜브 영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기로 가면은 우주는 요만하고 또 뒤로 더 뭐 넘겨보면 우주가 엄청 커져 있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팽창
우주론적인 생각을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 블록 우주론은? 근데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팽창 우주론은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시간을 돌려보니까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빅뱅 이론인 건데 그게. 근데 블록 우주 이론은 지금 이 우주 모습부터 그 점인 빅뱅까지 이미 그림은 다 나와 있었다. 라고 보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팽창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이제 법률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은 법률님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법률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대치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아까 자유의지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에 법률님의 의견은 내가 내린 결정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결정이고 그 이후에 내가 합리화한다. 내가 내린 결정이다. 라고. 그럼 거기서는 사실은 인간이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했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이라 하면 생리학적이고 화학적인 선택을 내리고, 그러니까 뇌의 반응에 따라서 내리고 그 이후에 이건 자유의지였다. 그러니까 합리화한다. 라고 들렸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뭐 비의식적인 선택도 자유의지인가 아닌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제 기본적인 세계관은 정해진 미래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어 있지 자유의지가 않다. 예. 있건 없건은 중요하지 않고. 뭐 있건 없건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뭐 어디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삼느냐에 따라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우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뭐 제가 지직선을 지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태해지면 안 된다. 하루하루 본인에게 채찍을 가야 된다. 어머, 뭐 어머, 약간 어머.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모르겠지만 미래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순간 사실 저는 뭔가의 동기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래님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태해지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때 미래가 바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범래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성격의 근원은 어디이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죠.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는 그 성격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팩터를 추산할 수 있다면 너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이고 그 커온 환경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수학자이거나 과학자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론. 운명의 결정, 그러니까 미래가 결정돼 있다.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많이 약간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약간 점화식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K번째의 숫자를 추산할 수 있으면 K 플러스 1번째의 숫자를 추산할 수 있다. 뭐 규칙성을 안다면 다음 숫자를 알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론이 대표주자, 고전역학, 뉴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전의 모든 물리학과 수학의 세계가 결정론적 세계관을 따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왠지 그냥 이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건 쿠마님 말씀처럼 믿음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저는 없다고 믿는 거죠. 네. 자유의지가 없다고? 아니, 정해진 미래는 없다고. 정해진 미래는 없다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 자유의지와 과학에 대해서 지금 또 타이밍 좋게 법례님이 과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법례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자연의 예측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학편이나 다중우주론 편에서도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점화식 같은, 그러니까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거는 자연입니다. 자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사과가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고전역학에서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구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지구의 둘레도 이제 계산할 수 있고 지구의 갈 길.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동전을 던지는 그 순간 값을 계산하면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알 수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카오스죠. 카오스가 뭐냐면 그때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그 순간에 값을 계산하더라도 틀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카오스적인 값들을
얘기하고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되게 문학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차용되는 개념인데 그것도 이 고전역학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러면 반대로 비결정론이에요. 이걸 따르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이쯤 되면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리처드 파인만 박사님의 명언이 있죠.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곧바로 양자역학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양자역학이 그렇다고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혼란해하시는 그 원인입니다. 자유의지가 도대체 뭐냐? 자유의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그게 양자역학의 입장이에요. 우선 양자역학이 뭔지도 양자역학자들이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자유의지라는 것의 정의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간의 의식이다, 자유의지가. 그럼 의식이 있냐 없냐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이 있냐 없냐는 뇌과학 분야에서 잘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답은 우리는 모르고 자유의지가 뭔지도 모르고 양자역학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모른다예요. 근데 아까 뇌과학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럼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볼까요? 그래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뇌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뇌는 고전역학을 따를까요? 양자역학을 따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 고전역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반응만 하는 어떤 고기 덩어리인 건지 아니면 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뭐 이건 다른 얘기겠지만 뇌는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고 랜덤하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전무하긴 하지만 뇌 안에도 어쨌든 원자보다 작은 세상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그 양자역학의 주요 개념인 확률로 결정되는 존재한다? 게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뇌에서 양자역학이 이렇다 할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뇌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뭐 인간의 의식, 정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심장처럼 심장이 뛰듯이 뇌도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반응이 튀고. 정리를 하면 뇌는 고전역학적인 기계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자유의지가 뭔지 뇌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뇌에 뭔가 의식 같은 게 있다. 네. 뇌에는 정신, 소울이 있다를 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전역학을 따른다는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다. 있는 거는 양자역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아직 양자역학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뇌라는 거를 좀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뇌라는 게. 사실 밝혀진 게 없는 것 중에 하나여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인류는 몰라요, 지금. 뇌를 연구하는 게 우리의 뇌잖아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왜냐면 뇌 가지고 뇌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죠. 신의 세상을 인간이 알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약간 뇌가 고깃덩어리인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밝혀낸 바가 있잖아요. 뭐 전두엽에선 어떤 일을 하고 뭐 측두엽에선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다치면 어떤 행동 양상이 나오고 그래서 막 약간 막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을 막 옛날에는 송곳으로 앞쪽 뇌를 찢어가지고 조용히 있게 만든다든지 네. 그런 걸 보면 고깃덩어리인데 인간이 너무 모르고 있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당연히 그냥 고깃덩어리다. 그래서 얘는 정해진 역할만 수행한다. 심장처럼 혹은 뭐 손톱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손톱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아직 인간이 모르고 있는 고깃덩어리다. 그게 좀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과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범민이 말씀하신 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재밌는 실험 결과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과학자에게 자유의지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지 고전역학의 지배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결국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지배적인 함의는 뇌에서 양자역학의 큰 역할은 없다. 그래서 아직은 고전역학의 지배를 받는 기계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실험을 한 신경생리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인데 생각보다 그럴 법해요. 들어보세요. 1980년대에 있었던 실험입니다. 피실험자들에게 각색했어요. 짜장과 짬뽕을 고르게 해요. 짜장과 짬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 그리고 이 피실험자에다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뇌전도 검사기를 끼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시계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짜장과 짬뽕 중에 뭘 고를지 결정을 하는 순간 버튼을 누르라고 해요. 시계의 버튼을? 그러니까 무슨 버튼을 주는데 네. 시계를 준 이유는 내가 고른 시간을 보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계 버튼을 확인하고 눌러라. 버튼 누르라고. 그리고 뇌는 뇌파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뭘 검사하려고 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뇌가 정말로 선택하는 순간에 활성화됐느냐를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나는 짜장을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뇌에서 우리 짜장을 먹는 버튼을 누르자.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 뭐냐면 나의 선택. 아, 그러면 뇌파 검사 쪽에서는 뇌파가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뇌파가 나중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 뒤에 뇌파가 나와야죠. 아닌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짜장면을 먹어야지라고 뇌파가 우선 활성화되고 그러니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가 돼야 되니까 뭐 뇌파가 먼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쪽, 그쵸? 아니 또 자유의지를 떠나서 예상할 수 있는 실험 결과,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가설을 세울 때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게 자유의지든 뭐든 메뉴를 결정을 할 때 뇌파가 활성화되고 뇌파가 활성화돼서 결정을 했으니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으니 뭐 뇌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손을 움직이고 뭐 그런 가설을 세운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파 발생이 손 행동보다 당연히 먼저죠. 손 행동이 가장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버튼 눌린 타이밍이 가장 마지막이고, 맨 처음 나오는 건 이 사람이 결정 내렸다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뇌파가 그 다음에 전달되고 그 뒤에 버튼 누르는 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자유의지의 그림인 거죠. 여태가 생각했던.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실험을 했고 결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짬뽕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한 0.4초 전에 뇌파가 먼저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요. 그럼 지금 가설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뇌파가 나중에 나와야지. 버튼은 나중에. 버튼은 무조건 마지막이고 네. 내가 결정을 내린 그 순간과 그럼 손을 눌러야겠다라고 뇌파가 나오는 게 나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러면 결정을 내린 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래서 언제지? 시계를 줬잖아요.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나 짜장면 먹고 싶어 1. 네. 2는 뇌파가 발생. 손을 눌러라.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뇌파를 활성화한 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측정하는 뇌파는 손을 누르고자 하는 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짜장면 짬뽕으로 해서 좀 그런데 원래는 버튼 누르기였어요. 아. 원래는 버튼 누르기.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버튼을 눌러야지 먼저. 그 다음에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뇌파가 그 중간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을 빼고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세요라는 얘기군요. 지금 네네.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세요라고 했을 때 가설을 세우면 버튼을 눌러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뇌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여서 버튼을 눌렀다. 이게 가설인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뇌파는 손을 움직여야겠다. 뇌파를 행동으로 이어진 명령으로 본 거네요. 손을 네. 움직여라라는 라는 명령. 뇌파 명령을 그럼 본 거고. 결과는 손이 먼저 눌리고 결과는 뇌가 먼저 팔을 뿜고 그 뒤에 내가 손을 눌러야겠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맨 앞에서 한 얘기랑 그 다시 실험 결과 돌아가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디로 볼 거냐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합리화하기 전에 선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뭔가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봤을 결과는 손이 먼저 눌리고 뇌파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마음 먹기, 뇌 전파 전달. 뇌 전파 전달은 뇌에서 이거 근육 움직이라고 하는 파. 그 뒤에 손 움직이는 행동. 다시 정리. 마음 먹기, 전파, 행동. 마음 먹기, 전파, 행동.
이 순서로 원래 나와야 저희가 생각했던 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커피를 먹겠다 1. 두 번째가 커피를 계산하겠다 손. 네. 세 번째가 계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하자면. 음.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순서는 마음먹기 전파 행동인데 실험 결과 전파가 더 먼저 나왔다. 마음 먹기 이미 전보다 뇌가 내 손을 누르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먹기라는 게 합리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실험 결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라는 그 단계를 증명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 단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 실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선후를 의미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시계를 놔뒀다면서요. 음. 그 시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대비 지금 뇌파의 활성 속도를, 활성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계는 이 피실험자들을 그냥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 내가 시계로 뭘 측정하는 게 아니야. 언제 지금. 마음을 먹었냐 이거를 보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띵 누르는 게 아니라 저 시계 보다가 내가 언제 눌렀는지 확인하세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시계가 없다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먼저 뇌에서 버튼을 눌러라라는 뇌파가 나오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아니지. 누르고 싶다예요? 아니지. 뇌에서 먼저 너 지금 눌러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이후에 사람이 나 눌러야지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맞는 거 아니야?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결국에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 먹어야지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로 따지면. 그 뇌파라는 존재를 외부의 개입으로 본다면 이 뇌를 본다면. 뇌를 의지로 안 보는 거군요, 지금. 그쵸,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네. 예. 아니 누가 뇌를 의지대로 뇌파를 굴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알고 있었어. 아니 여러분들 뇌파를 조절할 수 있어요? 뇌파가 활성화된다는 게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얘기로. 뇌파 이꼬르 나의 생각. 생각. 이렇게 난 그렇게 이해를 느꼈지. 했어요. No. 그러니까 근육 움직이는 뇌파를 뇌에서 전달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해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실험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뇌파가 먼저 나왔다. 너가 손을 눌러야지라는 거는 사실은 뇌에서 명령한 거지 너가 생각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이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이 리벳이라는 사람이 너네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허상이야. 알고 보니까 생리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야. 뇌의 명령이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0.4초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너무 붙어 있잖아. 차라리 뭐 몇 초가 차이가 나면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험의 그러니까 5표였을 수도 있고 0.4초면 헷갈릴 만한 시간이 아니냐라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0.4초니까. 근데 사실 아직 궁금한 게 좀 많은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실험을 진행해요. 네. 그러니까 유사 실험들을 계속 진행해서 현재까지 10초 차이까지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야겠다라고 마음먹기 10초 전에 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적해서 계산하면 이 연구팀이 이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를지 예측도 가능하다. 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은 아니에요.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질문. 그냥 질문은 그거예요. 왜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자유의지로 칭하지 않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버튼 누르기 말기로 생각해서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급동이 마렵다 생각해 볼게요. 네. 급동이 마려워. 이거 네. 여러분들의 의지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뇌에서 먼저 보낸 거예요. 지금 너 잔 꽉 찼고 지금 안 싸면 약간 안 좋을 수 있고 가스가 많이 차 있으니까 지금 화장실을 가라라는 뇌가에서 먼저 나온 거고 명령이 나 똥 마려.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겠어. 이거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면 선우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랑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커피 마시는 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지 여태까지. 내가 커피 마시는 건 내가 먼저 마시고 싶다고 결정한 거고 그 뒤에 뇌에서 그럼 커피 계산해라. 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커피 계산도 급동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되게 명쾌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급동이다. 다 뇌에서 이미 뇌에서 명령한 거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느끼는 거다. 네네네. 그게 이 실험 결과예요. 근데 이 실험 결과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까이고 반대 논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실험인 것 같은데. 의미 있죠. 좋은 뇌와 나쁜 뇌를 골라낼 수 있는 실험일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뇌일 수 있고 아니면 나태하게 놀고 있는 사람의 뇌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행동을 추적할 수 있다면 난 공부 안 해야지 그냥
그냥 이렇게 놀고 먹고 그냥 게임 할래라고 이미 뇌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택이 아니라면. 선택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겠다. 그걸 더 확장시킨다면 좋은 두뇌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일하는 두뇌를. 그러면 더 미래로 가면 그게 정말로 실현이 된 사회면 공부를 골라서 시키는 거야. 될 놈만. 될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뇌를 가진 사람만. 뭐 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뭔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실험인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유의지와 인공지능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범민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인공지능 기계 컴퓨터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이게- 비문이네. 네, 맞아요. 약간 걸려 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선 자유의지 그리고 인공지능 혹은 기계, 지능 이런 거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러니까 멸종을 한다면 그 이유가 소행성이 뭐 부딪혀서 뭐 지구 온난화가 커져서 보다는 더 요쪽 인공지능, 지능,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요 문제와 얽힐 확률이 더 높다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고 나는 그런 양자역학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 인류 모두가 관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뉴턴의 그 법칙이 지금 모든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김상욱 교수님 강연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공지능 혹은 기계와 인간이 다르다면 뭐 때문에 다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을 자유의지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자유의지가 아까 범례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죠.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 기계는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없고 우리가 시킨 일을 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궁극의 모습을 뭐라고 보냐면 무아의 경지라고 본대요. 이건 불교, 기독교 마찬가지. 자아 해탈. 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능을 가진 존재가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라면 기계가 이미 그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자아는 없지만 지능은 우리보다 월등한 건 다들 동의하시죠? 그럼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열등하다라는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자유의지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듯한 저 인공지능 로봇도 자유의지가 사실은 없지만 우리는 계속 걱정하죠. 저 기계들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들을 막 동물에 넣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김상욱 교수님의 말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자유의지를 조금 생각해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문과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문과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나를 문과라는 틀 안에 넣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이 문과, 이과를 나눠서 문과생들에게 과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과생들에게 철학을 멀리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되게 후퇴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과학을 배우면서 정말 많이 들어요. 이 과학과 혹은 인문학, 철학을 함께 공부한 인재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다면 약간 모양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마지막에 교육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자유의지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서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소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글쎄요, 그 김상욱 교수님의 말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한편 좀 불교적인 세계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욕심이 없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해탈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이 발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욕심이 없고 무아인 어떤 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 같은 그런 로봇이 과연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품어볼 만하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은희경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옛날 편인데 거기 단편에 의심을 찬양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뭘까? 저거는 뭘까? 해서 계속 의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느님의 메시지가 뭐 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이 같이 결합된 교육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도 그렇게 융합이 일어나고 서로 다른 분야들이 연결됐을 때 좀 더 많은 혹은 좀 더 좋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그 교육에 관한 얘기 하실 때까지 다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사실 중간에 제일 꽂힌 거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자기 의지가 없어 그래도 처벌을 해야 돼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대법원이나 어떤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간 것 중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결정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다투는 그런 판결들이 굉장히 많고 심신미약과 그래. 심신상실에 대해서 감형을 하는 이유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더 다뤄보는 것도 되게 사회적으로 재밌는 논의,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똘끼님 다뤄주세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판례를 알아보겠다.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다뤄주세요. 하지만 의지는 있습니다. 네. 의지가 있네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